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시사성 테마 두 가지를 공부하셨고, 그 차세대 서열 분석에서 200만 개의 웰을 가진 멀티웰 플레이트라고 했는데 상상이 안 되시겠죠? 마이크로어레이 쪽인데. 예. 얘는 웰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형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다가 작은 웰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용액도 뭐 마이크로그램이나 네노그램 단위로 굉장히 작은 양만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분석만 하면 되니까요. 대량 합성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에 작은 스팟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반도체의 경우는 굉장히 작은 크기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집어넣죠. 네노 사이즈로. 그래서 그런 뭐 200만 개의 웰이 들어있는 멀티웰 플레이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이게 그 200만 개의 멀티웰 플레이트라고 하면 DTP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느 웰에서 이렇게 형광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검출기 디텍터가 사진을 찍거나 신호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서열을 다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서열 분석 기술은 이런 집적할 수 있는 기술, 작은 부피에다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검출기 기술,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하이스루풋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병렬로 서열 분석을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코로나는 다른 특강에서 보셨고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사성 테마로 출제가 된다면 세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코로나,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 이번에 보실 부분은 항생제 내성인데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계속 내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얘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세 가지 테마보다는 중요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한 20, 30년 동안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출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뭐 이것부터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뭐 뒤쪽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용어들 거기서 봤던 것 같다, 개념이 이랬던 것 같다 정도로, 방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성 세균, 이 부분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세균, 박테리아는 모두 다 병원성은 아닙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공생하는 존재죠. 사람이 잘 분해하지 못하는 물질들을 분해해서 사람한테 공급을 해주고 사람은 서식지와 뭐 일반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균들은 비병원성 세균이고 근데 병원성 세균도 많이 존재하죠. 인간 질병의 약 절반이 발생한다.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의 경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엑소톡신과 엔도톡신으로 구분됩니다. 엑소톡신은 엑소가 외부죠. 분비하는 거고 엔도톡신은 분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내부의 탁신입니다. 탁신은 독성 물질이라는 뜻이죠. 엑소톡신은 콜레라균이 엑소톡신을 내서 콜레라를 유발한다. 가볍게 보시고 엔도톡신은 그램 음성 세균에 존재하는데 세균 최근 2년간 세균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20년과 21년에. 근데 13년치 기출 문제들을 봤는데 그 이전에는 세균을 타겟으로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뭐 진핵세포 문제를 낼 때 세균을 비교 지문을 내거나 한 적은 있지만 세균만을 타겟으로 문제를 낸 적이 없는데 특이하게 2020년, 2021년에 세균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세균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지만 좀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자면 세균을 구분할 때는 첫 번째 구분법이 그램 양성세균과 그램 음성세균이죠. 그램 양성세균은 그램이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염색약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세균을 가장 기초적으로 분류를 해주죠. 그램 양성세균은 세균 세포벽이 있고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고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은 펩타이도 글리칸층으로 되어 있죠. 두꺼운 펩타이도 글리칸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램 염색약은 이 펩타이도 글라이칸층을 염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포벽, 펩타이도 글라이칸층이 두껍기 때문에 염색이 잘 되고 그래서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그램 양성이라고 불리죠. 그램 음성 세균은 다른데 세포막이 있고 펩타이도 글리칸의 세포벽이 있는데 얇습니다. 그래서 그램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램 음성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세포벽 바깥쪽에 또 다른 세포막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두 개인 거죠. 세포막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고 그래서 그램 음성 세균 중에 사람한테 위험한 세균들이 많습니다. 그 그램 음성 세균의 바깥쪽 세포막에 당 지질이 존재하죠. 그게 LPS입니다. 리포폴리세커라이드인데 지질 다당류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지질이 있으면 지질이 인지질에 박혀 있을 수 있고 바깥쪽에 다당류가 붙어 있는 거죠. 뭐 세균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다당류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LPS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LPS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얘는 이 그램 음성 세균이 분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바깥쪽 세포막에 박아놓은 건데 면역 체계가 그램 음성 세균이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 면역 체계가 그램 음성 세균을 파괴하면 이 세포막과 세포벽이 다 부서지는데 세포막이 부서지면서 이 엔도톡신인 LPS가 떠다니게 되는데 이게 세균이 없는데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살모넬라균 일부의 엔도톡신은 장티푸스를 유발한다. 예. 그냥 가볍게 보시고 LPS는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램 양성 세균과 그램 음성 세균의 세포막과 세포벽의 구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질다당류는 LPS란 말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LPS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LPS란 용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균의 수평적 유전자 전이 사람 같은 고등 생물,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한테만 전달해 주죠. 내 유전자를 내 친구한테 전달할 일은 없죠. 그래서 자손으로만 그 유전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유전자 전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세균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유성생식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하면 엄마 아빠를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지만 황당한데 엄마 아빠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엄마도 많이 닮고 아빠도 많이 닮지만 이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죠. 그런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온 거고. 근데 세균은 그냥 세포 분열만 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딸 세포 둘로 됐을 때 같은 유전자를 주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좀 힘든데 세균은 수평적으로 유전자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자손한테 유전자를 주지만 특이한 유전자가 있으면 다른 옆에 있던 세균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의 접합.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데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친구 세균을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서 끌어당겨서 둘이 서로 붙은 다음에 통로를 열고 플라스미드를 복제를 해서 넘겨줍니다. 좋은 유전자가 있어 너도 가져 라고.
자기 자손한테 유전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보내는 거니까 수평적 유전자 전이죠. 이렇게 자손한테만 수직으로만 보내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유전자가. 근데 수평적 전이가 일어나면 수평으로 퍼진 다음에 자손으로 내려가니까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빠른 증식 속도와 다양한 돌연변이, 변이, 그리고 이런 수평적 유전자 전을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수평적 유전자 전이는 아까 말씀드린 세균끼리의 접합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균이 박테리오 페이지에 감염됐을 때 이 세균이 박테리오 페이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남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박테리오 페이지가 다른 세균으로 이동하면서 유전자를 옮겨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유전자 전이에 의해서 병원성 세균이 아니었는데 어떤 병원성 유전자를 받아서 병원성 세균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말씀드렸듯이 비병원성인데 일부 대장균이 병원성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가 대장균 5157이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세균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양한 항생제들이죠. 최초의 천연 항생제인 페니실린부터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쭉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어 왔죠. 새로운 항생제들을 인류가 찾아냈죠. 근데 이게 항생제가 발견된 시점, 그다음에 처음으로 처방된 시점, 붉은색이 세균들 중에 그 항생제를 쳐도 살아남는 항생제 저항성을 갖게 된 세균이 발견된 시점인데, 항생제가 실제 사용되고 몇 년 안 돼서 다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세균들이 발견이 된 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고 생물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여기 콜리스틴, 얘만 예외인데 얘는 사람한테 독성이 너무 강해서 많이 처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성이 확인된 게 늦은 것 같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세균들이 항생제의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0년 이상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모든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는 무서운 세균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균이 항생제 저항성을 갖게 되는 원리인데, 세균은 증식 속도가 빠르죠. 근데 항생제를 사람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지 못한 세균들은 더 늘어나기가 어렵고, 저항성을 가진 세균들은 굉장히 빠르게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집니다. 사람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항생제 저항성 세균은 갑자기 비율이 증가하죠. 또 수평적 유전자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세균들한테 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전달해 주죠. 근데 같은 종 내부에서도 전달이 되지만 다른 종의 세균에도 전달이 될 수 있죠. 아까 대장균이 5157이 된 것처럼, 그건 좀 다른 예시지만, 그래서 이 세균은 A라는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얘는 B라는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데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 얘는 A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고 B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계속 교환하면 CD, 많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세균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런 수평적 유전자 전이에 의해서 다중약물 내성, 멀티드러그 리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항생제에 다 저항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무서운 세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가 폐결핵균하고 MRSA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폐결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옛날에 사라진 질병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좀 많이 위험하고, 다중약물 내성, 아까 말씀드린 멀티드러그 리지스턴스를 가진 폐결핵 세균이 저기 2006년이네요. 최초로 보고되었고 지금 100여 개 이상 국가로 퍼져 있습니다. 별명을 슈퍼박테리아 또는 슈퍼벅,
슈퍼벅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슈퍼벅이라는 표현도 쓰고 슈퍼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는 슈퍼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슈퍼벅 폐결핵균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강한 약품을 써야지 치료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MRSA라는 용어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MRSA는 메티실린 리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인데 SA 먼저 보시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여기 있네요.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예. 코커스가 동그란 균이라는 뜻이죠. 대장균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간균이라고 부르고 공처럼 동글동글한 일반 기본 교재 그 실험에 폐렴 쌍구균 실험이 나오죠. 그래서 S형과 R형 폐렴 쌍구균이 S형이 감염성이 있어서 G를 죽이고 R균은 안 죽이는데 DNA가 이동해서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 실험 보셨죠? 그런 동그란 세균은 구균이라고 하는데 코커스가 구균이란 뜻입니다. 스타필로는 포도 속이처럼 동글동글한 게 모여있다는 뜻이고 아우레우스는 황금색이라는 뜻이죠. 그리스 로마였나? 로마의 황금 동전을 아우레우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번역한 게 금색 포도상 구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죠. SA가 황색 포도상 구균이고 메티실린은 위에서 보신 여기 메티실린 여기 나와 있죠. 페니실린을 개량한 페니실린은 천연 항생제고 곰팡이가 만들죠. 메티실린은 사람이 페니실린을 개량해서 만든 항생제고 굉장히 강력하고 뛰어난 항생제로 평가를 받았는데 저항성 세균이 금방 나타나서 예. 자,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MRSA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황색 포도상 구균은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요. 병원성이 없는데 얘가 한때 굉장히 강력하고 유망한 항생제로 불렸던 메티실린의 저항성을 갖는 MRSA가 등장했는데 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폐결핵은 폐만 감염시키지만 얘는 피부, 호흡기, 소화기, 그러니까 외부하고 접촉하는 피부, 소화기, 호흡기, 소화기 다 감염시키죠. 그 다음에 캠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발견된 것 같아요. MRSA 중 대표적인 종류가 USA 300 클론이다. 그냥 USA 300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되고. 스토리가 처음에 페니실린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곧 페니실린의 저항성을 갖는 S 아우레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얘는 페니실리네이즈라는 페니실린을 분해해버리는 효소를 만들어서 대항하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잘 안 먹히니까 페니실린을 개량해서 메티실린이라는 뛰어난 항생제를 개발했죠. 근데 곧 메티실린의 저항성을 갖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등장했죠. 얘가 MRSA죠. 메티실린 리지스턴스 S 아우레우스. 이제 페니실린이나 메티실린은 사람이 항생제를 먹어야 되니까 사람 세포는 공격을 하지 않고 세균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 세포하고 세균의 다른 점이 세균은 세포벽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세포는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죠. 그래서 페니실린이나 메티실린은 세균만 갖고 있는 세포막을 만드는 효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세포는 공격하지 않죠. 근데 이 메티실린, MRSA는 효소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효소로 세포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메티실린을 많이 처방을 하니까 MRSA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초기에는 또 그럼 메티실린과 다른 항생제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 MRSA가 이제 다중약물 내성을 갖는 멀티드럭 리지스턴스 MRSA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세균이 된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보시면
세균, 사람의 항생제 개발과 세균의 돌연변이에 의한 저항, 계속 싸움인데, 사실 사람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균, 항생제가 없으면 사실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라고 봐야 되나? 굉장히 무섭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의사들이 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다 그러면 암 종양 덩어리가 발견되면 절제술로 잘라낼 수도 있고, 뭐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할 수 있지만, 세균이 감염돼서 온몸에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제거할 방법이 없거든요.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인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 항생제가 무력화되면 대응법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좀 우려되고, 만약에 저런 멀티드러그 리지스턴스를 갖는 MRSA 같은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나,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강력한 병원성의 세균이 나타나면 사실 코로나도 무섭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캠벨은 최근에 그래도 좀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좀 나와 있고, 근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볍게 그런 용어 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지노믹스라는 연구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메타는 비안드란 뜻이죠. 메타스페이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잘 다루던 영역, 이런 걸 벗어나서 잘 모르는 영역 같은 걸 메타스페이스라고 하고, 뭐냐면 이제 토양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그 토양 세균 중에서 그 세균을 연구하려면 실험실에 걔를 가지고 와서 그 세균만 순수 분리를 해서 대량으로 배양을 하고, DNA를 추출하거나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인류가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뭐뭐를 넣어주면 하룻밤 사이에 잘 자랍니다. 근데 땅속에 있는 세균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양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세균 중에서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세균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예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연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실험실에서 그 흙 속에, 토양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배양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DNA 서열 분석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PCR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아예 토양에 있는 세균 전체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메타지노믹스라고 하죠. 지노믹스는 유전체, 그러니까 어떤 생물의 DNA 전체를 연구하는 게 지노믹스인데, 메타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토양이나 아니면 물 속에 있는 세균들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 잘 다룰 수 없었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잘 다룰 수 없었던 영역의 생물들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메타지노믹스입니다. 그런 용어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글로 균 유전체 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지노믹스를 봐두시고, 그래서 메타지노믹스를 통해서 그 세균들을 바로 토양에 있는 세균들을 다이렉트로 연구를 했는데,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됐듯이 세균들이 인간들이 생각 못한 항생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들도 서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페니실린은 곰팡이가 세균과 경쟁을 하면서 세균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오랜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낸 항생제고, 세균이나 하여튼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른 세균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생제들이, 천연 항생제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메타지노믹스를 통해서 찾았는데, 찾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텍시어백틴, 용어가 좀 어렵죠. 그냥
본 것 같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토양 세균에서 발견된 천연 항생 물질이고 화학 물질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디자인한 항생제하고 작용 방식이 다르겠죠. 현재까지는 다행히 항생제 저항성이 없어서 차세대 항생제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말라시딘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얘는 메타지노믹스에서 발견한 항성 물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용어 본 것 같다. 말라시딘하고 텍시오백틴의 관계를 정확히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텍시오백틴이 말라시딘에 포함된 것 같아요. 텍시오백틴처럼 토양에서 새로운 천연 항생제를 찾아내면 말라시딘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 용어를 거기서 본 것 같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말라시딘, 텍시오백틴인 것 같은데, 이 USA 300, 아까 보신 그 MRSA, 메티실린의 저항성을 갖는 황색 포도상 부균 중에 멀티드럭, 그러니까 다중 약품 내성을 갖는 강력한 세균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항생제와는 다른 방식의 항생제,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MRSA에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MRSA, USA 300의 양이 말라시딘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24시간 내에 다 죽어버렸다라는 결과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냥 좀 가볍게, 어려운 내용도 좀 있고 용어도 있으니까 가볍게 방어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주의해야 할 용어 및 개념이라고 했는데 6가지죠. 예. 6가지인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것 중에 어떤 건 중요도가 높지만 사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변시 생물학이 출제될 수 없는 것들은 제외시켰죠. 그 다음에 캠벨 말씀드린 대학교 일반 생물학 교재를 쓰는 캠벨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다. 그거는 최근에 생물학 쪽에서 연구가 돼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뭐 문제 하나가 출제되긴 힘들지만 지문 하나가 뭐 최근에 이런 중요한 결과가 나왔는데 들어는 봤니? 하고 지문 하나는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쭉 봤는데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캠벨에서 들어간 내용이 아까 위쪽에 크리스퍼 캐스9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시퀀싱을 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본 강의에 교재로 사용하는 하이탑에도 그런 트렌드가 빨리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하이탑이 개정되면서 들어간 내용들은 좀 주의해서 봐둬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 지문화 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간략하게 내용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뭐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이 그랬던 것 같아. 문제 하나로 나오기 힘든 내용이고 그냥 지문 하나로 5개 지문이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용어의 개념이 그랬던 것 같아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항암제고요.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다른 데 응용하고 이게 정말 생물학에 기여했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뭐 20년, 30년 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새로 발견됐다는 게 아니라 뭐 20, 30년 전부터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들인데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면역항암제는 자, 암세포에 관한 건데 사람 몸 안에 DNA 복제들이 일어난 경우가 많죠. 뭐 태아나 배아, 어린아이들은 이제 DNA 복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DNA 복제가 되면서 에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잘못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복제가 잘못되면 그 사이토탁식 T셀이죠.
세포 독성 T셀이 쭉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하죠. 그래서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을 폐기할 때 조각을 남겼다가 사이토탁식 T셀형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봐줘. 내가 만든 단백질이 정상인지 봐줘. 사이토탁식 T셀을 만져보고 정상 단백질이면 통과로 보내지만 DNA가 잘못된 세포의 경우는 잘못된 조각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이토탁식 T셀이 바로 세포 자살, 에이팝토시스를 하도록 물질을 뿌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 암세포의 경우는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사이토탁식 T셀에도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T셀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할 때 암세포가 T셀에다가 특정 물질을 뿌려서 자신을 못 건드리게 합니다. 네. 모든 DNA가 잘못된 세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DNA도 잘못됐지만 여러 가지 옆에 조직들을 공격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된 게 암세포인데, 암세포는 T세포, 사이토탁식 T셀이죠. 세포동성 T셀마저 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밝혔고, 그러면 이 사이토탁식 T셀한테 어떤 물질을 주면 얘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암세포를 공격하겠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물질이 면역 항암제죠. 그래서 T세포가 면역세포죠. 그래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가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그런 뜻이다. 용어의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체시계 24시간 주기고 서케이디안 리듬이죠. 2017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얘도 연구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서케이디안은 디안이 데이, 하루, 원데이, 데이하고 같은 어원으로 알고 있고요. 카르페디엄이란 말 아시죠? 옛날 쾌락주의 학파가 있는데 그리스에 쾌락주의는 쾌락만 즐겨라 그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작은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는 학파가 철학파 중에 쾌락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의 모토 같은 용어가 카르페디엄인데 영어로 seize the day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seize, 잡아라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잡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뜻인데, 카르페디엄의 디엄하고 같은 거고 하루, 원데이를 의미합니다. 썰카는 대충, 대략이란 뜻이고, 대충 하루 정도 주기의 리듬이란 뜻이죠. 그래서 24시간 주기, 그런 개념인데, 생체시계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식물 중에 미모사였던 것 같은데, 식물 중에 낮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펴져 있다가, 어두워지면 잎이 축 처지는 식물이 있죠.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잎이 펴지고 처지는 걸 반복을 하죠. 근데 태양이 뜨고 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식물을 암실에다가 넣어놓고 태양을 못 보게 한 다음에 관찰을 해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펴졌다가 접혔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거는 이 식물의 생체 내에 생체 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생체 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루의 주기,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그의 발현에 의한 단백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해외여행 시 시차 적응도 비슷한 인간 몸의 생체 시계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기 유전자나 여기서 나오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생체 시계를 갖고 있다. 가볍게 개념 정도 봐주시면 되고,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가포식, 오토페이지인데, 오토가 자가 스스로고 페이지는 먹다죠. 2016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얘도 연구는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포는 자가포식을 하는데,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서 사용한 다음에 노폐물이 됐을 때, 세포 소구기관이 손상됐을 때 얘를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그 과정을 연구를 한 거죠.
분해하기 위해서 리소좀, 그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리소좀이 필수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자가 포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노후된 단백질이 축적돼서 암치매, 파킨슨 등 다른 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명확히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가 포식 오토페이지라는 게 있다. 라이소좀이 관여한다. 뭐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핵심 조절 유전자고 혹수 유전자인데, 핵심 조절 유전자는 뭐 기본서에 보통 나오고, 근데 이제 혹수 유전자가 하이탑이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수 유전자의 개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핵심 조절 유전자는 세포가 분화하도록 모든 결정을 하는 유전자죠. 또는 세포는 분화를 하고 세포가 분화되면 개체 수준, 세포가 모인 그 개체 수준에서는 기관 형성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가장 최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죠.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그 세포는 분화 과정에 들어가서 나는 근육세포가 될 거야. 나는 간세포가 될 거야. 이미 그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 단백질이 나오면 이 조절 단백질이 하위 조절 유전자들을 발현시키고 거기서 또 조절 단백질이 나오고 또 하위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키고, 그래서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하죠. 뽀뽀숲처럼 처음에 핵심 조절 유전자가 시작해서 하위 조절 유전자들을 다 조절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세포가 특정 특성을 가진 세포로 분화되도록 하죠. 개체 수준, 하나의 생물 수준에서는 기관이 형성되면서 발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유전자들의 예시가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I 유전자는 눈 형성인데 이미 기출됐죠. 예. 그 다음에 마이오-D 유전자는 MYO가 머슬하고 같은 어원이죠. 예, 근육세포, 근육으로 분화하는데 관여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가 마이오-D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엔트피 유전자는 초파리에서 다리를 형성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고, UBX 유전자는 평균곤. 평균곤은 곤봉 모양, 곤봉이 이렇게 생겼죠. 곤봉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 곤충에서 뒷날개가 태화돼서 생겼는데 평균 뭐죠? 평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평균곤이라고 합니다. 평균곤 형성하는 유전자가 UBX 유전자죠. 혹수 유전자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곤충이다 그러면 체절이 있죠. 머리 체절, 가슴 체절, 배 체절 이렇게 나눠지는데, 머리 체절에서는 뭐 눈이나 더듬이 같은 기관이 나와야 되죠. 가슴에선 다리가 나와야 되고, 근데 머리 체절에서 다리가 나오게,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세포들은 다 같은 DNA를 갖죠. 유전체가 같죠. 그래서 머리에서 다리를 구성할 수 있는 유전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머리 체절에 있는 세포들도. 그렇지만 그게 발현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여기선 눈, 여기선 더듬이, 여기선 다리가 정확한 기관이 형성되도록 조절을 하는 유전자가 필요한데, 그게 혹수 유전자죠. 예, 정확한 위치에 각 기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유전자가 혹수 유전자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고, 위쪽에서 엔트피하고 UBX가 혹수 유전자 일종이다까지 여기는 다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 piRNA가 나와서 개정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개념만 보시면, 피위 단백질이 있습니다. 얘는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건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근본이 되는 세포죠. 그래서 얘가 뭐 간세포가 될지 아니면
혈구세포가 될지 이런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피위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피위는 약자를 찾아봤는데 약자가 너무 복잡해서 모르는 게 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피위 단백질은 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줄기세포나 생식세포. 근데 piRNA는 소형 RNA입니다. 소형 RNA가 중요한 게 계속 짧으니까 찾아내기 힘들겠죠. 근데 소형 RNA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좀 시험에서 의미가 있고, 소형 RNA는 뭐 앞에 마이크로 RNA, 그다음에 siRNA, 그다음에 snRNA, 스몰 뉴클리어 RNA. 그러니까 진핵세포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전사 가공 과정에 RNA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죠. 인트론을 제거하죠. 그때 스플라이시오점이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snRNA죠. 스몰 뉴클리어 RNA죠. 스몰 뉴클리어 RNA도 기출이 됐고, 소형 RNA들은 좀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piRNA도 소형 RNA로 발견이 됐는데, 얘는 약어가 피위와 인터랙팅하는 RNA, 피위 단백질에 결합하는 RNA인데, 이 piRNA가 피위 단백질과 결합하면 복합체를 만들어서 염색질을 응축시켜서 발현이 안 되도록, 전사가 안 되도록 억제를 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하시고, 또 piRNA는 여기 생식세포 형성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냥 눈에 바른다고 하죠.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리종도 새로 개념이 추가돼서 말씀드리는데, 고리종 쉽습니다. 자, 이게 생물 하나의 종입니다. 군집이 아니고 하나의 종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1번이죠. 근데 이제 이동하면서 2A로 이동하고 이쪽으로도 이동합니다. 2A로 이동했는데 얘는 환경이 다르니까 약간 얘하고 다른 진화를 거치겠죠. 3A, 4A, 5A 점점 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화가 일어납니다. 이쪽으로는 2B, 3B, 4B, 5, 6B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얘하고 얘가 좀 다른 진화를 거쳤지만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이 진화할 수 있죠. 얘하고 얘도 서로 붙어 있으니까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는 우연히 거의 서식지가 가깝죠. 가까이 있지만 서로 교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진화해왔고, 얘는 이쪽으로 진화해왔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진화 상태를 한 줄로 쭉 펴면, 1번이 가운데 있고, 2A, 3A, 4A, 5A, 그 다음에 1번, 2B, 3B, 4B, 5, 6B. 이렇게 진화해서 5A하고 6B, 얘는 진화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진화하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서 종 분화가 되면 서로 교배를 못하게 되고, 그럼 다른 종이고 같이 진화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죠. 서로 유전자가 이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말단의 생물종 집단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서로 교배를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걸 고리종이라고 합니다. 용어로 링 스피시즈라고 하고, 쭉 설명된 거고, 그럼 결론은 생식적인 격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조금씩 격리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말단에서는 완전히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고 종분화가 된 종분화의 한 예시입니다. 그게 고리종의 개념이고, 새로 개념이 교재에 추가됐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시사성 테마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은 테마에 따라서 뭐 다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조류독감, 5157, 프라이온 이런 거는 다시 출제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방어용으로 보시고, 세포사멸, 마이크로오레이, mRNA, siRNA는 뭐 추후에도 지문 1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뭐 너무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봐두시고, 고세균은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뭐 중요도가 꽤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쭉 공부하신 기출되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크리스퍼 캐스9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잘 공부하셔야 되고,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크리스퍼 캐스9의 유래하고 응용법만 잘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차세대 서열 분석도 꽤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 하이스루풋으로 서열 분석하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부분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가볍게 스크리닝 하시고, 용어들은 그냥 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도만 기억하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추운 날씨지만 시험까지 남은 기간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